어린 왕자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치게 된 것에 대해 어린이들이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에게 책을 바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춥고 배고픈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위로가 필요하다. 만약 이 모든 이유로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나는 이 책을 지난 어린이 시절에 그에게 바치는 것으로 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레옹 베르트에게를 이렇게 고쳐 써보겠다.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1장. 6살 때였어. 난 원시림에 대해 쓴 직접 겪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기가 막힌 그림을 봤지. 바로 맹수를 꿀꺽 집어삼키는 보아뱀 그림이었어. 위의 그림은 그걸 흉내내 그린 거야.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6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먹이를 소화시키며 잠만 잔다. 그걸 본 뒤 내 머릿속은 온통 원시 밀림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이런저런 모험들에 대한 생각들 뿐이었지. 그러고 나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색연필로 그림 하나를 그려보았는데 꽤나 성공적이었단다. 나의 그림 제1호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지. 어른들은 대답했어.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난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어. 코끼리 한 마리를 삼키고는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거였지.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 넣었단다. 어른들은 뭐든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한다니까. 내 그림 이유는 바로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 역사, 산문, 문법에나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했어. 고작 6살 때 나는 그렇게 화가라는 멋진 직업에 대한 꿈을 접고 말았지.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용기를 잃었던 거야.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매번 시시콜콜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하니까 어린이들로서는 참 피곤할 노릇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는 없었고 비행기 조종사에 대해 알게 되었단다. 나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을 날아다녔지. 사실 틈틈이 해왔던 지리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 처음 가본 중국과 애리조나를 바로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꽤 쓸모가 있었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진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나는 어른들 틈에 섞여 오랫동안 살아왔거든. 그래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지. 하지만 그런 시간으로 인해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좋게 바뀌지는 않았어. 나는 내 그림 제1호를 늘 간직하고 다니다가 어른들 중에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시험하곤 했지. 그 사람이 이 그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했던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의뢰 이건 모자로군요 하고 대답했지.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따위의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단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할 뿐. 카드게임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몹시 기뻐하지. 제2장.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없이 외롭게 지내다가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 비행기 엔진에서 뭔가가 부서진 것 같았지.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홀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단다. 마실 물도 겨울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사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어.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 더 외로운 신세였지.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작고 이상한 목소리에 잠이 깬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희들은 상상할 수 있었겠지? 바로 이런 목소리였어. 저기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어.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살펴보았지. 그랬더니 아주 이상하게 생긴 작은 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훗날 내가 그의 모습을 그린 것들 중 가장 잘 된 그림이야. 물론 실제의 그의 모습보다는 덜 멋있긴 하지.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난 이미 6살 때 화가의 꿈을 접어버렸고 그 후로 보아뱀 겉모습과 뱃속 그림 외에 다른 그림은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으니까.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난데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어. 너희들은 내가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그런데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지쳐 보이지도,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기색도, 또 겁에 질린 얼굴도 아니었어.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조금도 없었지.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야.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제발. 초인간적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감히 거부할 수 없기 마련이지. 갑작스러운 꼬마의 등장은 사람 사는 지역으로부터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어. 너무 어리둥절해서인지 난 나도 모르는 새에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지. 그러나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이라곤 지리, 역사, 삼수, 문법 같은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언짢은 목소리로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어.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 없는 나는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단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지.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 보아뱀은 싫어요.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고추장스러워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난 양이 필요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어. 그 아이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지. 안 돼요. 이 양은 벌써 병들었어요. 다른 걸로 그려줘요. 내가 다시 그렸더니 그 친구는 봐준다는 듯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 아이 참.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요. 뿔이 있잖아요. 나는 또다시 그렸지. 하지만 이번에도 앞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단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나의 인내심도 바닥났고 엔진을 분해하는 일도 급했어. 그래서 난 아무렇게나 다음과 같이 휘갈겼지.
그러고는 그에게 툭 던져주었어. 여기 상자가 있어.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고.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아니겠어?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할까요? 그게 왜 궁금하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그래도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어. 그리 작지도 않은데요, 뭐. 이런,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단다. 3장. 한참이 지난 후에야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어.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도 정작 내가 묻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지. 그나마 그가 어쩌다 내뱉는 몇 마디 말들을 통해서 나는 그에 대해 차츰차츰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었어. 예를 들면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내게 이렇게 물었어. 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냐. 날아다니는 거.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란다. 나는 자랑스럽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걸 가르쳐 주었지. 그러자 그가 소리쳤어.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응. 나는 풀이 죽어 대답했어. 야, 그거 참 재밌겠는데? 어린 왕자는 깔깔대며 웃어댔고 나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지. 내가 처한 불행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그가 말을 이었어.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행성에서 왔어요? 순간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보았어. 그래서 나도 불쑥 이렇게 물었단다. 그럼 너는 다른 행성에서 온 거니?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내 비행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가볍게 고개만 끄덕거렸지. 하긴 이런 걸 타고 그리 멀리서 오진 못했겠지. 그러고는 꽤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만히 들여다보았단다. 어린 왕자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슬쩍 내비쳤을 때 내가 얼마나 궁금했을지 너희도 짐작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보자고 애를 썼어. 꼬마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니?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 아저씨가 준 상자가 좋아요.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좋고 말고 네가 말만 잘 들으면 낮 동안 양을 메어둘 끈도 그려줄게. 그리고 말뚝도. 그런데 어린 왕자는 그런 나의 제안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 양을 메어놓는다고요? 정말 괴상한 생각도 다 있군요.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자 그 친구는 다시 깔깔거리며 웃었어. 아니, 양이 가긴 어디로 가요? 어디든 아무데나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단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러곤 아마 마음이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덧붙였지. 앞으로 곧장 가봐야 어차피 멀리 갈 수도 없는걸요?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바로 그가 사는 행성이 집 한 채보다 겨우 큰 정도라는 사실. 사실 그것도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는 큰 행성들 말고도 만환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행성들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천문학자가 그런 행성을 하나 발견하면 번호로 이름을 붙이잖아. 이를테면 소행성 제325호라는 식으로 말이야.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행성이 소행성 B612호라고 생각한단다. 거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의 만원경에 딱 한 번 잡힌 적이 있었거든.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의 발견에 대해 거창하게 증명하려고 했지.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터키 전통 의상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 어른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런데 다행히 B612호 소행성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한 거야. 마침내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진 양복을 입고 그가 발견한 행성을 다시 증명해 보였단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번호를 일러주며 B612호 소행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잖아. 너희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결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 그들은 절대로 목소리는 어떻지? 무슨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나비를 수집하니? 하고 묻는 법이 없지. 고작해야 나이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된대? 하는 질문이 전부야.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 안다고 생각해. 만약 너희들이 멋진 붉은 벽돌집을 보았는데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떠올리지 못할 거야. 어른들은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해야 야, 참 멋지구나 하고 감탄한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 왕자는 정말 아름다웠고 잘 웃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죠. 그게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증거예요. 만약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게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너희들을 마냥 어린애 취급할 것이 분명하단 얘기야.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B612호 소행성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들은 해대지 않을걸?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야. 그렇다고 어른들을 탓해서는 안 돼.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니까. 하지만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숫자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나는 원래 이 이야기를 요정이 등장하는 동화처럼 쓰고 싶었단다. 옛날에 자기보다 더 클까 말까한 행성에 살던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말이야. 삶이 무엇인지 깨우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훨씬 진실되게 다가갈 거야. 나는 이 책이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읽고 지나가는 책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진실된 글을 쓰고 싶었어. 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자니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는구나. 그 친구가 내가 그려준 양을 가지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어. 내가 지금 그의 모습을 묘사해 보려고 애쓰는 건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야.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니까.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 나도 숫자밖에 신경 쓸 줄 모르는 어른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림 물가 한 상자와 연필들을 사게 된 이유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야. 6살 때 뱃속이 보이는 도마뱀과 안 보이는 도마뱀 말고 그려본 적이 없다면 나 아닌 누구라도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물론 되도록 닮은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할 거야. 하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 어떤 그림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 않았거든. 키도 조금씩 달라서 어떤 데에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어떤 데서는 너무 작고 또 옷 색깔도 자신이 없단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끼적여 본 거야.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 그렸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정도는 좀 봐주었으면 해. 그 친구는 도무지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 하지 않았거든. 아마 내가 자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있는 양을 꿰뚫어 보지는 못해. 어쩌면 나도 여느 어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지. 이젠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나 봐. 5장.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행성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툭툭 말을 내뱉곤 했거든. 4일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런 경우였어. 이번에도 역시 양과 관련된 말이었지. 어린 왕자는 무슨 대단한 문제에 의심이 생긴 듯 불쑥 내게 물었어. 양이 키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 정말이지. 아, 잘됐다. 양이 키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어. 그렇다면 바오밥 나무도 뜯어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 주었지. 바오밥 나무는 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서 코끼리가 때로 몰려든다고 해도 바오밥 나무 밑동에도 못 미칠 거라고.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어댔어.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요. 그는 또 영리하게도 이런 말을 했지. 그렇게 큰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엔 조그맣겠죠? 그렇지. 하지만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뜯어먹겠어? 아이 참,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 왕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왜 묻냐는 듯 대답했어. 그 바람에 나는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한참 머리를 굴려야 했지. 다른 행성에서처럼 어린 왕자의 행성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던 거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가 나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가 나는 거지. 그러나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땅속에서 몰래 숨어 자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놈이 문득 깨어나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면 기지개를 켠 다음 귀엽고 조그만 싹을 햇빛을 향해 슬며시 내밀어. 그놈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하지.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서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던 거야. 그 행성의 땅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 씨가 널려 있었어. 바오밥 나무는 자칫 손을 늦게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거든. 그놈은 행성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뿌리로 행성에 구멍을 뚫어 놓을 거고 말이야.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행성은 산산조각 나고 말 거야.
어린 왕장은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 그건 하나의 규율이죠.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내 행성도 정선술에 단장을 해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구별이 되기 시작하면 억지로라도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해요. 정말 귀찮긴 하지만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보고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어. 자기가 사는 행성의 아이들이 기억할 만한 그림으로 말이야.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일은 나중으로 미뤄도 별 탈이 없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간 큰 사고가 날 피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새 그루를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알려주는 대로 그 행성의 그림을 그렸던 거야. 나도 도덕분자 같은 말투는 딱 질색인데 말이야.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 너무 적고 소행성에서 길을 잃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야 하니 이번 한 번만 예외를 두고 한마디 해야겠어.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렇게 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본 것은 내 친구들이 나처럼 모른 척 외면했거나 나의 알지도 못했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야.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느낀다면 이 수고는 그만한 가치를 갖게 되겠지. 혹시 너희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멋지지 않을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해. 멋지게 그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바오밥 나무들을 그릴 때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렸던 거지. 6장. 아, 어린 왕자여. 시간이 갈수록 난 네 생활이 얼마나 쓸쓸하고 답답했는지 알게 되었단다. 오랫동안 네 소일거리라곤 그저 아름다운 해질녘 풍경을 감상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걸.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나는 해가 지는 광경이 좋아요.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요. 아직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 넌 놀란 얼굴을 지었지. 하지만 곧 너 자신이 한 말이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어. 아, 아직도 내가 내 행성에 있는 줄 알았네. 사실 그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지. 단숨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네 행성은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으면 되었지. 그러면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어느 날은 해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는걸요?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지. 그런데 아시죠? 너무 서글플 때면 해지는 게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44번 본 그날에는 그렇게나 슬펐나 보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7장. 5째 때 되는 날 나는 어린 왕자의 생활에 대해 또 다른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어.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지. 앞뒤 상황 설명도 없이 그가 또 뜬금없이 물었어. 마치 오랜 시간 곰곰이 생각한 뒤
어렵게 한마디 꺼내는 것처럼 말이야. 양이 말이에요. 작은 나무를 뜯는다면 꽃도 먹겠죠?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어.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요?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렇다면 가시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그때 엔진에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는 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던 터였지. 비행기의 고장 상태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데다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 하나 싶어서 여간 걱정이 아니었거든. 가시는 왜 달려 있는 거죠? 어린 왕자는 일단 궁금한 게 생겼다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단다. 나는 볼트 때문에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여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어. 가시,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나서 그랬겠지 뭐. 그런 건가? 어린 왕자는 잠시 잠잡고 있다가 원망스럽다는 말투로 톡 쏘아붙였어. 말도 안 돼요. 꽃들은 연약해요. 얼마나 순진하다고요. 꽃들은 애써 안심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시가 있으니 자기들이 무섭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요놈의 볼트가 그래도 꼼짝을 안 하네. 망치로 한 방 두들기면 튀어나오려나? 하는 생각뿐이었거든. 그런데도 어린 왕자가 또 회방을 하는 거야. 아저씨 생각엔 정말로 꽃들이 아냐 아무 생각도 없어. 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지. 중요한 일이라고요? 시커먼 기름투성이 손으로 망치를 든 채 그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어린 왕자가 바라보았어.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하고 똑같이 말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좀 부끄러워졌지. 그러나 그는 봐주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단다. 아저씨는 모든 걸 헷갈리고 있어요. 모두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어린 왕자는 정말 화가 났던 거야. 그는 금빛 머리카락을 마구 흔들었지. 나는 얼굴이 시뻘건 아저씨가 한 명 살고 있는 행성을 알고 있어요. 꽃향기라곤 맡아본 적 없는 사람이죠. 별을 바라본 적도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하는 일이라곤 계산하는 것밖엔 없었죠. 그러면서 온종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중얼거리면서 잘난 척만 해댔죠.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단다. 꽃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양들이 꽃들을 먹어온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죠. 어째서 꽃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양들과 꽃들의 전쟁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굴이 시뻘건 그 아저씨가 하는 대단한 그 계산보다도 진지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내 행성 말고는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 한 송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덥석 먹어버린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말을 계속했어. 만약 누군가 수백만, 수천만 개나 되는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그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지. 어느새 어둠이 내렸고 나도 손에서 연장들을 내려놓았어. 이제 망치니 볼트, 목마름이나 죽음도 모두 다 우습게 보였단다. 어느 별에, 어느 행성에, 나의 행성 지구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있었던 거야. 나는 그를 품에 안고 토닥이며 말했지.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을 거야. 네 양이 꽃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부리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한테는 안전하게 울타리도 쳐주고. 또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 느껴졌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달래고 그와 마음이 통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던 거야. 눈물의 세계는 나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인 거야. 제8장. 내가 그 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단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원래 꽃잎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순박한 꽃들이 있었대. 그 꽃들은 자리도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 누구를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지. 꽃들은 아침이면 풀 속에서 모습을 보였다가 저녁이면 지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가 싹을 틔운 거야. 잔 가지의 모양도 다른 꽃들과 달랐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지.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작은 나무로 자라나나 싶더니 더 이상 크지 않고 꽃봉우리를 맺었던 거야. 커다란 꽃망울이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왕자는 곧 기적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어. 하지만 꽃은 자신만의 녹색 은시처 안에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데만 열중하는 거야. 꽃은 자신에게 어떤 색이 제일 잘 어울릴지 고르고 또 골랐단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들을 하나하나 가다듬었어. 개 양귀비 꽃처럼 쭈글쭈글 꾸겨진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기가 싫었던 거야.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다다라 찬란한 빛을 낼 수 있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나타나고 싶었던 거지. 그래, 아주 멋쟁이 꽃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꽃은 신비로운 단장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무섭게 꽃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 빈틈없이 몸치장을 하고 난 후에 꽃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 아, 겨우 잠에서 깼네. 이런, 미안.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서. 어린 왕자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정말 아름답구나. 당연하지. 나는 햇님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으니까. 꽃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지.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네. 얘야, 내 생각 좀 해주지 않을래? 어린 왕자는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물뿌리개를 찾아 정성껏 꽃에 시중을 들었어. 그렇게 허영심으로 가득 차있던 그 꽃은 얼마 안 가서 온갖 까탈을 부리며 어린 왕자를 괴롭혔대. 어느 날 꽃은 자신의 가시 4개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지. 흥, 호랑이들한테 발톱을 세우고 와보라고 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꾸했지. 내 행성에는 호랑이가 없어. 더구나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는걸? 그러자 꽃이 슬그머니 이렇게 대답했어. 나는 그냥 풀이 아니야. 아, 미안. 나 호랑이 따윈 전혀 무섭지 않아. 하지만 바람은 너무 무서워. 혹시 바람막이 같은 거 없어?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바람이 무섭다니. 식물로서는 안 됐구나. 이 꽃은 꽤 까다로운걸? 저녁에는 내 자리에 덮개를 덮어줘. 이곳은 너무 춥다. 잘못 온 것 같아. 전에 내가 있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끝맺지 못했지. 씨앗 상태로 온 주제에 다른 세상에 대해 뭘 안다고 할 수 있겠어. 속이 보이는 거짓말이 하다 들킨 것이 부끄러웠는지 꽃은 어린 왕자가 바람막이를 안 가다줘서 그런 것처럼 괜히 두어 번 기침을 해댔어. 바람막이는? 가지러 가려 했는데 네가 계속 말을 걸었잖아.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를 더 미안하게 만들려고 더 심하게 억지 기침을 해댔어. 이처럼 어린 왕자는 진심으로 꽃을 사랑했지만 얼마 안 가 꽃의 진심은 도대체 뭐지? 하며 의심을 품게 되었지. 마음이 여린 그는 꽃이 별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내뱉은 말에도 많은 생각을 했고 상처를 받게 되었던 거야. 어느 날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을 걸. 그 꽃이 내 행성을 향기롭게 만들어준 걸로 되었듯이 나도 그 향기로만 즐거워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발톱 이야기는 정말이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는 하소연을 계속하였단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 꽃을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그 꽃은 내게 향기도 주고 마음도 환하게 해주었는데 절대로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꽃의 괜한 심술 뒤에 가려있던 진심 어린 애정을 볼 수 있어야 했어요. 꽃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잘하니까.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9장.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행성을 빠져나오려고 철새들이 이동하는 때를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떠나던 날 아침, 그는 행성 곳곳을 깨끗이 정돈해 놓았대. 불을 뿜는 화산들도 정성스레 잘 청소하고.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활화산이 2개 있었대. 아침 식사를 데우는 데 매우 편리했지. 불 꺼진 휴화산도 하나 있었는데 그는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서 그 화산도 솔로 잘 쑤셔주었지. 화산들은 잘 쑤셔주면 용암을 분출하는 일이 없이 정기적으로 불만 품게 되거든. 화산 폭발은 벽난로의 불과 같은 거지. 물론 지구의 화산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들의 키로는 화산을 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화산 폭발로 많은 피해를 입는 거야. 어린 왕자는 조금 서글퍼진 마음에 바오밥 나무 싹들도
마지막까지 뽑아주었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늘 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정답게 느껴졌지. 꽃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그 자리에 덮개를 씌워줄 때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대. 잘 있어. 그가 꽃에게 말했어.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지. 잘 있어. 그가 한 번 더 말하자 꽃은 기침을 했지.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부디 행복해. 마침내 꽃이 그에게 말했지. 꽃의 말에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자 어린 왕자는 너무 놀랐어. 그래서 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지. 꽃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해졌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난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꽃이 또 말을 이었어. 넌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 내 잘못이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도 나만큼이나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그 덮개는 내버려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심한 감기는 아니었어. 신선한 밤바람도 좋을 거야.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동물들이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2-3마리쯤은 참아야지 뭐. 나비는 정말 아름답다더라. 이제 나비 말고 누가 나를 찾겠어? 너도 멀리 가잖아. 큰 짐승들이라면 겁나지 않아. 나도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가시 4개를 가리켰지.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어.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 짜증나니까. 이미 떠나기로 한 거잖아. 어서 가. 꽃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워낙 자존심이 강한 꽃이라서. 제10장.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할 일도 찾아보고 경험도 쌓으려고 우선 그 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지.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단다. 왕은 흰 담비 가죽에 주홍빛 천으로 된 장식을 걸치고 지극히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어. 아, 신하가 한 명 찾아왔구나. 어린 왕자를 보자 왕이 소리쳤어. 왕의 말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지. 날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날 알아보지? 왕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야.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니까. 가까이 오라. 자세히 보고 싶구나. 왕은 드디어 누군가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운 듯 말했지.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려 했으나 왕의 화려한 담비 가죽 망토로 이미 행성 전체가 뒤덮여져 있었단다. 그래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대. 어린 왕자는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했어.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노라. 짐은 일을 그만오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여행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당황한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지. 그렇다면 네게 하품을 하도록 명령하노라. 짐은 벌써 몇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통 보지 못했으니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로구나. 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눅이 들어서
하품이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 그렇다면 짐이 네게 명령하오니 때로는 하품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기분이 상한 듯 했지. 왕은 자신의 권위를 존중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존중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지. 그래도 마음씨가 착한 왕이었기에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고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렸단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하곤 했대.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조심스레 물었어. 네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왕은 흰 담비 가죽 망토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 자리를 내주었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했어. 별이 너무나도 작았거든. 도대체 왕은 무엇을 다스린다는 걸까? 폐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명하오니 질문을 하라. 왕은 서둘러 말했어.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왕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지. 모든 것을요? 왕은 슬며시 손을 들더니 자기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주변의 별들을 두루 가르쳤어. 저 모두를요? 어린 왕자가 묻자 왕이 대답했단다. 저 모두를. 왜냐면 그는 자신의 왕국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절대적인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저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겠군요. 물론 저들은 즉각 복종하지. 짐은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는다. 왕이 말했어. 어린 왕자는 그처럼 대단한 권능에 감탄했지. 만약 자기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었다면 의자를 뒤로 물려놓을 것도 없이 해지는 광경을 하루 44번만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야. 그러다 문득 버려두고 온 자신의 작은 행성이 생각나 약간은 울적해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저는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부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약 짐에게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라고 하면, 혹은 비극 작품을 써보라고 하거나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와 짐 둘 중에 누가 잘못이지? 그야 폐하 잘못이겠지요. 어린 왕자가 자신있게 대답하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어. 맞았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란다. 권위는 우선 이치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만약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짐의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 제가 해가 지도록 해달라고 부탁해드린 것은요. 한번 물어보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어. 네가 부탁한 해지는 광경은 보여주겠다. 그러나 내가 명령을 내린 후 학문학적으로 여러 조건들이 이치가에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언젠데요? 에헴. 왕은 커다란 달력을 들여다보면서 대답했어. 에헴.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니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두고 보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어. 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 그리고 좀 지루하기도 했어. 여기서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군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신하를 한 명이라도 얻은 것이 너무도 뿌듯했던 왕은 다급하게 대답했단다. 가지마, 가지마. 대신 너를 대신으로 삼을게.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이니라.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도 없는데요? 그거야 둘러봐야 알지. 짐도 아직 나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못했으니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짐은 너무 늙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니 피곤하고. 아,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보았는걸요?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어린 왕자는 행성의 반대편을 다시 보기 위해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단다.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해. 그거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지. 남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까. 네가 너 자신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저는요, 어디에 있든지 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이곳에서 살 필요는 없겠죠. 어린 왕자가 말하자 왕은 에템 하고 기침을 했어. 내 생각에는 이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 밤이면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넌 그 늙은 쥐를 심판할 수 있어. 이따금 그 쥐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라. 그러면 그의 목숨은 네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니, 그러나 그때마다 특사를 내려 그의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여라. 이 행성에도 네가 심판할 이가 있긴 있느라.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아무래도 이만 가봐야겠어요.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나는 마당에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면 1분 이내로 여기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건 어떨지. 폐하가 통치할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약간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길을 떠났어. 그러자 왕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 너를 짐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잔뜩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야.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하며 여행을 계속했지. 아, 아, 아. 가까이 하면 멀어지는 당신. 어린 왕자, 생택지베리.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떤 어른들에게 바치게 된 것에 대해 어린이들이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에게 책을 바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춥고 배고픈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위로가 필요하다. 만약 이 모든 이유로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나는 이 책을 지난 어린 시절에 그에게 바치는 것으로 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레옹 베르트에게를 이렇게 고쳐 써보겠다.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1장.
6살 때였어. 난 원시림에 대해 쓴 직접 겪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기가 막힌 그림을 봤지. 바로 맹수를 꿀꺽 집어삼키는 보아뱀 그림이었어. 위의 그림은 그걸 흉내내 그린 거야.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6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먹이를 소화시키며 잠만 잔다. 그걸 본 뒤 내 머릿속은 온통 원시 밀림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이런저런 모험들에 대한 생각들 뿐이었지. 그러고 나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색연필로 그림 하나를 그려보았는데 꽤나 성공적이었단다. 나의 그림 제1호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지. 어른들은 대답했어.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난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어. 코끼리 한 마리를 삼키고는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거였지.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 넣었단다. 어른들은 뭐든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한다니까. 내 그림 이유는 바로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 역사, 산문, 문법에나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했어. 고작 6살 때 나는 그렇게 화가라는 멋진 직업에 대한 꿈을 접고 말았지.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용기를 잃었던 거야.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매번 시시콜콜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하니까 어린이들로서는 참 피곤할 노릇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는 없었고 비행기 조종사에 대해 알게 되었단다. 나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을 날아다녔지. 사실 틈틈이 해왔던 지리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 처음 가본 중국과 애리조나를 바로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꽤 쓸모가 있었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진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나는 어른들 틈에 섞여 오랫동안 살아왔거든. 그래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지. 하지만 그런 시간으로 인해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좋게 바뀌지는 않았어. 나는 내 그림 제1호를 늘 간직하고 다니다가 어른들 중에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시험하곤 했지. 그 사람이 이 그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했던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의뢰 이건 모자로군요 하고 대답했지.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따위의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단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얘기만 할 뿐. 카드게임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몹시 기뻐하지. 제2장.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없이 외롭게 지내다가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 비행기 엔진에서 뭔가가 부서진 것 같았지.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홀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단다. 마실 물도 겨울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사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어.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 더 외로운 신세였지.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작고 이상한 목소리에 잠이 깬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희들은 상상할 수 있었겠지? 바로 이런 목소리였어. 저기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어.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살펴보았지.
그랬더니 아주 이상하게 생긴 작은 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훗날 내가 그의 모습을 그린 것들 중 가장 잘 된 그림이야. 물론 실제의 그의 모습보다는 덜 멋있긴 하지.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난 이미 6살 때 화가의 꿈을 접어버렸고 그 후로 보아뱀 겉모습과 뱃속 그림 외에 다른 그림은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으니까.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난데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어. 너희들은 내가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그런데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지쳐 보이지도,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기색도, 또 겁에 질린 얼굴도 아니었어.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조금도 없었지.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야.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제발. 초인간적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감히 거부할 수 없기 마련이지. 갑작스러운 꼬마의 등장은 사람 사는 지역으로부터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어. 너무 어리둥절해서인지 난 나도 모르는 새에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지. 그러나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이라곤 지리, 역사, 삼수, 문법 같은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언짢은 목소리로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어.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 없는 나는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단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지.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 보아뱀은 싫어요.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고추장스러워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난 양이 필요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어. 그 아이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지. 안 돼요. 이 양은 벌써 병들었어요. 다른 걸로 그려줘요. 내가 다시 그렸더니 그 친구는 봐준다는 듯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 아이 참.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요. 뿔이 있잖아요. 나는 또다시 그렸지. 하지만 이번에도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단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나의 인내심도 바닥났고 엔진을 분해하는 일도 급했어. 그래서 난 아무렇게나 다음과 같이 휘갈겼지. 그러고는 그에게 툭 던져주었어. 여기 상자가 있어.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고.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아니겠어?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할까요? 그게 왜 궁금하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그래도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어. 그리 작지도 않은데요, 뭐. 이런,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단다. 3장. 한참이 지난 후에야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어.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도 정작 내가 묻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지. 그나마 그가 어쩌다 내뱉는 몇 마디 말들을 통해서 나는 그에 대해 차츰차츰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었어.
예를 들면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내게 이렇게 물었어. 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냐. 날아다니는 거.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란다. 나는 자랑스럽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걸 가르쳐 주었지. 그러자 그가 소리쳤어.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응. 나는 풀이 죽어 대답했어. 야, 그거 참 재밌겠는데? 어린 왕자는 깔깔대며 웃어댔고 나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지. 내가 처한 불행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그가 말을 이었어.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행성에서 왔어요? 순간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보았어. 그래서 나도 불쑥 이렇게 물었단다. 그럼 너는 다른 행성에서 온 거니?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내 비행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가볍게 고개만 끄덕거렸지. 하긴 이런 걸 타고 그리 멀리서 오진 못했겠지. 그러고는 꽤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만히 들여다보았단다. 어린 왕자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슬쩍 내비쳤을 때 내가 얼마나 궁금했을지 너희도 짐작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보자고 애를 썼어. 꼬마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니?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 아저씨가 준 상자가 좋아요.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좋고 말고 네가 말만 잘 들으면 낮 동안 양을 메어둘 끈도 그려줄게. 그리고 말뚝도. 그런데 어린 왕자는 그런 나의 제안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 양을 메어 놓는다고요? 정말 괴상한 생각도 다 있군요. 하지만 메어 놓지 않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자 그 친구는 다시 깔깔거리며 웃었어. 아니, 양이 가긴 어디로 가요? 어디든 아무데나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단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러곤 아마 마음이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덧붙였지. 앞으로 곧장 가봐야 어차피 멀리 갈 수도 없는걸요.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바로 그가 사는 행성이 집 한 채보다 겨우 큰 정도라는 사실. 사실 그것도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는 큰 행성들 말고도 만환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행성들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천문학자가 그런 행성을 하나 발견하면 번호로 이름을 붙이잖아. 이를테면 소행성 제325호라는 식으로 말이야.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행성이 소행성 B612호라고 생각한단다. 거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의 만원경에 딱 한 번 잡힌 적이 있었거든.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의 발견에 대해 거창하게 증명하려고 했지.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터키 전통 의상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 어른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런데 다행히 B612호 소행성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한 거야. 마침내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진 양복을 입고
그가 발견한 행성을 다시 증명해 보였단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번호를 일러주며 B612호 소행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잖아. 너희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결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 그들은 절대로 목소리는 어떻지? 무슨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나비를 수집하니? 하고 묻는 법이 없지. 고작해야 나이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된대? 하는 질문이 전부야.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 안다고 생각해. 만약 너희들이 멋진 붉은 벽돌집을 보았는데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떠올리지 못할 거야. 어른들은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해야 야, 참 멋지구나 하고 감탄한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 왕자는 정말 아름다웠고 잘 웃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죠. 그게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증거예요. 만약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게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너희들을 마냥 어린애 취급할 것이 분명하단 얘기야.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B612호 소행성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들은 해대지 않을걸?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야. 그렇다고 어른들을 탓해서는 안 돼.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니까. 하지만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숫자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나는 원래 이 이야기를 요정이 등장하는 동화처럼 쓰고 싶었단다. 옛날에 자기보다 더 클까 말까 한 행성에 살던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말이야. 삶이 무엇인지 깨우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훨씬 진실되게 다가갈 거야. 나는 이 책이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읽고 지나가는 책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진실된 글을 쓰고 싶었어. 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자니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는구나. 그 친구가 내가 그려준 양을 가지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어. 내가 지금 그의 모습을 묘사해 보려고 애쓰는 건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야.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니까.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 나도 숫자밖에 신경 쓸 줄 모르는 어른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림 물가 한 상자와 연필들을 사게 된 이유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야. 6살 때 뱃속이 보이는 도마뱀과 안 보이는 도마뱀 말고 그려본 적이 없다면 나 아닌 누구라도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물론 되도록 닮은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할 거야. 하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 어떤 그림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 않았거든. 키도 조금씩 달라서 어떤 데에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어떤 데서는 너무 작고 또 옷 색깔도 자신이 없단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끼적여 본 거야.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 그렸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정도는 좀 봐주었으면 해. 그 친구는 도무지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 하지 않았거든.
아마 내가 자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있는 양을 꿰뚫어 보지는 못해. 어쩌면 나도 여느 어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지. 이젠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나 봐. 5장.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행성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툭툭 말을 내뱉곤 했거든.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런 경우였어. 이번에도 역시 양과 관련된 말이었지. 어린 왕자는 무슨 대단한 문제에 의심이 생긴 듯 불쑥 내게 물었어. 양이 키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 정말이지. 아, 잘됐다. 양이 키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어. 그렇다면 바오밥 나무도 뜯어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 주었지. 바오밥 나무는 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서 코끼리가 때로 몰려든다고 해도 바오밥 나무 밑동에도 못 미칠 거라고.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어댔어.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요. 그는 또 영리하게도 이런 말을 했지. 그렇게 큰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엔 조그맣겠죠? 그렇지. 하지만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뜯어먹겠어? 아이 참,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 왕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왜 묻냐는 듯 대답했어. 그 바람에 나는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한참 머리를 굴려야 했지. 다른 행성에서처럼 어린 왕자의 행성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던 거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가 나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가 나는 거지. 그러나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땅속에서 몰래 숨어 자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놈이 문득 깨어나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면 기지개를 켠 다음 귀엽고 조그만 싹을 햇빛을 향해 슬며시 내밀어. 그놈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하지.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서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던 거야. 그 행성의 땅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 씨가 널려 있었어. 바오밥 나무는 자칫 손을 늦게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거든. 그놈은 행성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뿌리로 행성에 구멍을 뚫어 놓을 거고 말이야.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행성은 산산조각 나고 말 거야.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 그건 하나의 규율이죠.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내 행성도 정선술에 단장을 해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구별이 되기 시작하면 억지로라도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해요. 정말 귀찮긴 하지만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보고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어. 자기가 사는 행성의 아이들이 기억할 만한 그림으로 말이야.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일은 나중으로 미뤄도 별 탈이 없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간 큰 사고가 날 피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새 그루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알려주는 대로 그 행성의 그림을 그렸던 거야. 나도 도덕군자 같은 말투는 딱 질색인데 말이야.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 너무 적고, 소행성에서 길을 잃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야 하니 이번 한 번만 예외를 두고 한마디 해야겠어.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렇게 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본 것은 내 친구들이 나처럼 모른 척 외면했거나 나의 알지도 못했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야.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느낀다면 이 수고는 그만한 가치를 갖게 되겠지. 혹시 너희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멋지지 않을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해. 멋지게 그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바오밥 나무들을 그릴 때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렸던 거지. 6장. 아, 어린 왕자여. 시간이 갈수록 난 네 생활이 얼마나 쓸쓸하고 답답했는지 알게 되었단다. 오랫동안 네 소일거리라곤 그저 아름다운 해질녘 풍경을 감상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걸.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나는 해가 지는 광경이 좋아요.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요. 아직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 넌 놀란 얼굴을 지었지. 하지만 곧 너 자신이 한 말이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어. 아, 아직도 내가 내 행성에 있는 줄 알았네. 사실 그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지. 단숨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네 행성은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으면 되었지. 그러면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어느 날은 해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는걸요?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지. 그런데 아시죠? 너무 서글플 때면 해지는 게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44번 본 그날에는 그렇게나 슬펐나 보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7장. 5째 때 되는 날, 나는 어린 왕자의 생활에 대해 또 다른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어.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지. 앞뒤 상황 설명도 없이 그가 또 뜬금없이 물었어. 마치 오랜 시간 곰곰이 생각한 뒤 어렵게 한마디 꺼내는 것처럼 말이야. 양이 말이에요. 작은 나무를 뜯는다면 꽃도 먹겠죠?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어.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요?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렇다면 가시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그때 엔진에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는 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던 터였지. 비행기의 고장 상태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데다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 하나 싶어서 여간 걱정이 아니었거든. 가시는 왜 달려 있는 거죠? 어린 왕자는 일단 궁금한 게 생겼다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단다. 나는 볼트 때문에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여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어. 가시,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나서 그랬겠지 뭐.
그런 건가? 어린 왕자는 잠시 잠자코 있다가 원망스럽다는 말투로 톡 쏘아붙였어. 말도 안 돼요. 꽃들은 연약해요. 얼마나 순진하다고요. 꽃들은 애써 안심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시가 있으니 자기들이 무섭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요놈의 볼트가 그래도 꼼짝을 안 하네. 망치로 한 방 두들기면 튀어나오려나? 하는 생각뿐이었거든. 그런데도 어린 왕자가 또 해방을 하는 거야. 아저씨 생각엔 정말로 꽃들이 아니야. 아무 생각도 없어. 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지. 중요한 일이라고요? 시커먼 기름투성이 손으로 망치를 든 채 그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어린 왕자가 바라보았어.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하고 똑같이 말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좀 부끄러워졌지. 그러나 그는 봐주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단다. 아저씨는 모든 걸 헷갈리고 있어요. 모두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어린 왕자는 정말 화가 났던 거야. 그는 금빛 머리카락을 마구 흔들었지. 나는 얼굴이 시뻘건 아저씨가 한 명 살고 있는 행성을 알고 있어요. 꽃향기라곤 맡아본 적 없는 사람이죠. 별을 바라본 적도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하는 일이라곤 계산하는 것밖엔 없었죠. 그러면서 온종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중얼거리면서 잘난 척만 해댔죠.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단다. 꽃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양들이 꽃들을 먹어온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죠. 어째서 꽃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양들과 꽃들의 전쟁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굴이 시뻘건 그 아저씨가 하는 대단한 그 계산보다도 진지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내 행성 말고는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 한 송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덥석 먹어버린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말을 계속했어. 만약 누군가 수백만, 수천만 개나 되는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그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지. 어느새 어둠이 내렸고 나도 손에서 연장들을 내려놓았어. 이제 망치니 볼트, 목마름이나 죽음도 모두 다 우습게 보였단다.
어느 별에, 어느 행성에, 나의 행성 지구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있었던 거야. 나는 그를 품에 안고 토닥이며 말했지.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을 거야. 네 양이 꽃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부리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한테는 안전하게 울타리도 쳐주고. 또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 느껴졌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달래고 그와 마음이 통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던 거야. 눈물의 세계는 나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인 거야. 제8장. 내가 그 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단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원래 꽃잎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순박한 꽃들이 있었대. 그 꽃들은 자리도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 누구를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지. 꽃들은 아침이면 풀 속에서 모습을 보였다가 저녁이면 지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가 싹을 틔운 거야. 장 가지의 모양도 다른 꽃들과 달랐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지.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작은 나무로 자라나나 싶더니 더 이상 크지 않고 꽃봉우리를 맺었던 거야. 커다란 꽃망울이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왕자는 곧 기적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어. 하지만 꽃은 자신만의 녹색 은시처 안에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데만 열중하는 거야. 꽃은 자신에게 어떤 색이 제일 잘 어울릴지 고르고 또 골랐단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들을 하나하나 가다듬었어. 개 양귀비 꽃처럼 쭈글쭈글 꾸겨진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기가 싫었던 거야.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다다라 찬란한 빛을 낼 수 있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나타나고 싶었던 거지. 그래, 아주 멋쟁이 꽃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꽃은 신비로운 단장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무섭게 꽃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 빈틈없이 몸치장을 하고 난 후에 꽃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 아, 겨우 잠에서 깼네. 이런, 미안.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서. 어린 왕자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정말 아름답구나. 당연하지. 나는 햇님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으니까. 꽃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지.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네. 얘야, 내 생각 좀 해주지 않을래? 어린 왕자는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물뿌리개를 찾아 정성껏 꽃에 시중을 들었어. 그렇게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꽃은 얼마 안 가서 온갖 까탈을 부리며 어린 왕자를 괴롭혔대. 어느 날 꽃은 자신의 가시 4개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지. 흥, 호랑이들한테 발톱을 세우고 와보라고 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꾸했지. 내 행성에는 호랑이가 없어. 더구나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는걸? 그러자 꽃이 슬그머니 이렇게 대답했어. 나는 그냥 풀이 아니야. 아, 미안.
나 호랑이 따윈 전혀 무섭지 않아. 하지만 바람은 너무 무서워. 혹시 바람막이 같은 거 없어?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바람이 무섭다니. 식물로서는 안 됐구나. 이 꽃은 꽤 까다로운걸? 저녁에는 내 자리에 덮개를 덮어줘. 이곳은 너무 춥다. 잘못 온 것 같아. 전에 내가 있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끝맺지 못했지. 씨앗 상태로 온 주제에 다른 세상에 대해 뭘 안다고 할 수 있겠어. 속이 버이는 거짓말이 하다 들킨 것이 부끄러웠는지 꽃은 어린 왕자가 바람막이를 안 가다줘서 그런 것처럼 괜히 두어 번 기침을 해댔어. 바람막이는? 가지러 가려 했는데 네가 계속 말을 걸었잖아.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를 더 미안하게 만들려고 더 심하게 억지 기침을 해댔어. 이처럼 어린 왕자는 진심으로 꽃을 사랑했지만 얼마 안 가 꽃의 진심은 도대체 뭐지? 하며 의심을 품게 되었지. 마음이 여린 그는 꽃이 별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내뱉은 말에도 많은 생각을 했고 상처를 받게 되었던 거야. 어느 날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을 걸. 그 꽃이 내 행성을 향기롭게 만들어준 걸로 되었듯이 나도 그 향기로만 즐거워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발톱 이야기는 정말이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는 하소연을 계속하였단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 꽃을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그 꽃은 내게 향기도 주고 마음도 환하게 해주었는데 절대로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꽃의 괜한 심술 뒤에 가려있던 진심 어린 애정을 볼 수 있어야 했어요. 꽃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잘하니까.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9장.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행성을 빠져나오려고 철새들이 이동하는 때를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떠나던 날 아침, 그는 행성 곳곳을 깨끗이 정돈해 놓았대. 불을 뿜는 화산들도 정성스레 잘 청소하고.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활화산이 2개 있었대. 아침 식사를 데우는 데 매우 편리했지. 불 꺼진 휴화산도 하나 있었는데 그는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서 그 화산도 솔로 잘 쑤셔주었지. 화산들은 잘 쑤셔주면 용암을 분출하는 일이 없이 정기적으로 불만 뿜게 되거든. 화산 폭발은 벽난로의 불과 같은 거지. 물론 지구의 화산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들의 키로는 화산을 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화산 폭발로 많은 피해를 입는 거야. 어린 왕자는 조금 서글퍼진 마음에 바오밥 나무 싹들도 마지막까지 뽑아주었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늘 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정답게 느껴졌지. 꽃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그 자리에 덮개를 씌워줄 때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대. 잘 있어. 그가 꽃에게 말했어.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지. 잘 있어. 그가 한 번 더 말하자 꽃은 기침을 했지.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부디 행복해. 마침내 꽃이 그에게 말했지. 꽃의 말에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자 어린 왕자는 너무 놀랐어. 그래서 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지. 꽃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해졌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난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꽃이 또 말을 이었어. 넌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 내 잘못이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도 나만큼이나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그 덮개는 내버려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심한 감기는 아니었어. 신선한 밤바람도 좋을 거야. 난 꽃이니까. 하지만 동물들이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2~3마리쯤은 참아야지 뭐. 나비는 정말 아름답다더라. 이제 나비 말고 누가 나를 찾겠어? 너도 멀리 가잖아. 큰 짐승들이라면 겁나지 않아. 나도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가시 4개를 가리켰지.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어.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 짜증나니까. 이미 떠나기로 한 거잖아. 어서 가. 꽃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워낙 자존심이 강한 꽃이라서. 제10장.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할 일도 찾아보고 경험도 쌓으려고 우선 그 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지.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단다. 왕은 흰 담비 가죽에 주홍빛 천으로 된 장식을 걸치고 지극히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어. 아, 신하가 한 명 찾아왔구나. 어린 왕자를 보자 왕이 소리쳤어. 왕의 말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지. 날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날 알아보지? 왕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야.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니까. 가까이 오라. 자세히 보고 싶구나. 왕은 드디어 누군가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운 듯 말했지.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려 했으나 왕의 화려한 담비 가죽 망토로 이미 행성 전체가 뒤덮여져 있었단다. 그래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대. 어린 왕자는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했어.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노라. 짐은 일을 그만오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여행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당황한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지. 그렇다면 네게 하품을 하도록 명령하노라. 짐은 벌써 몇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통 보지 못했으니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로구나. 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눅이 들어서 하품이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 그렇다면 짐이 네게 명령하오니 때로는 하품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기분이 상한 듯 했지. 왕은 자신의 권위를 존중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존중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지. 그래도 마음씨가 착한 왕이었기에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고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렸단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하곤 했대.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조심스레 물었어. 네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왕은 흰 담비 가죽 망토자락을 위엄있게 걷어 자리를 내주었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했어. 별이 너무나도 작았거든. 도대체 왕은 무엇을 다스린다는 걸까? 폐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명하오니 질문을 하라. 왕은 서둘러 말했어. 폐하,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왕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지. 모든 것을요? 왕은 슬며시 손을 들더니 자기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주변의 별들을 두루 가르쳤어. 저 모두를요? 어린 왕자가 묻자 왕이 대답했단다. 저 모두를. 왜냐면 그는 자신의 왕국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절대적인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저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겠군요. 물론 저들은 즉각 복종하지. 짐은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는다. 왕이 말했어. 어린 왕자는 그처럼 대단한 권능에 감탄했지. 만약 자기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었다면 의자를 뒤로 물려놓을 것도 없이 해지는 광경을 하루 44번만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야. 그러다 문득 버려두고 온 자신의 작은 행성이 생각나 약간은 울적해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저는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부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약 짐에게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라고 하면 혹은 비극 작품을 써보라고 하거나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와 짐 둘 중에 누가 잘못이지? 그야 폐하 잘못이겠지요. 어린 왕자가 자신있게 대답하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어. 맞았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란다. 권위는 우선 이치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만약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짐의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 제가 해가 지도록 해달라고 부탁해드린 것은요. 한번 물어보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어. 네가 부탁한 해지는 광경은 보여주겠다. 그러나 내가 명령을 내린 후 학문학적으로 여러 조건들이 이치가에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언젠데요? 에헴. 왕은 커다란 달력을 들여다보면서 대답했어. 에헴.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니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두고 보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어. 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 그리고 좀 지루하기도 했어. 여기서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군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신하를 한 명이라도 얻은 것이 너무도 뿌듯했던 왕은 다급하게 대답했단다. 가지마. 대신 너를 대신으로 삼을게.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이니라.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도 없는데요. 그거야 둘러봐야 알지. 짐도 아직 나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못했으니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짐은 너무 늙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니 피곤하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보았는걸요?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어린 왕자는 행성의 반대편을 다시 보기 위해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단다.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해. 그거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지.
남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까. 네가 너 자신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저는요, 어디에 있든지 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이곳에서 살 필요는 없겠죠. 어린 왕자가 말하자 왕은 에템 하고 기침을 했어. 내 생각에는 이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 밤이면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넌 그 늙은 쥐를 심판할 수 있어. 이따금 그 쥐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라. 그러면 그의 목숨은 네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니, 그러나 그때마다 특사를 내려 그의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여라. 이 행성에도 네가 심판할 이가 있긴 있느라.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아무래도 이만 가봐야겠어요.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나는 마당에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면 1분 이내로 여기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건 어떨지. 폐하가 통치할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약간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길을 떠났어. 그러자 왕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 너를 짐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잔뜩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야.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하며 여행을 계속했지.